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활기찬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두 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이렇게 같이 외치고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네. 그 비밀을 다 아니 활기차게 공개를 다 이런 하시고. 화이팅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기 쉽지 않죠. 오늘 또 이제 비가 살짝 내렸던 서울 또 다른 지방인데 네. 다른 프로그램은 이게 자발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시사에만 오면 그냥 화이팅 목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네요. 그럼 시사본부는 어때요? 시사회 할 때는 시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막 네. 검투사처럼 네. 이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런 그렇죠. 곳만 다니다가 여기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와 이게 생산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맞습니다. 주에 그래도 무엇인가 남는 것을 이야기하고 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사회는 평화의 콜로세움이라고. 야 너무 간다. 네네. 여기서 자제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국민들의 관심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 한 몸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양을 보면 혁신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면에서 성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호 혁신안에 이어서 오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의원 희생 이게 키워드였어요. 세부 내용 살펴보면 국회의원 10% 감축, 정원 감축 얘기하는 거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2호 혁신안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짧게 먼저 네.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일단 혁신에서 이런 절박한 안이 나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감이라고 이제 판단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런 이제 첫 번째 혁신안으로 통합이 강조됐고 그래서 징계안 징계 취소 그게 이제 결정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은 이 부분일 겁니다. 국회의원 10% 감축이나 불체포 특권 포기 전면 포기보다는 또 국회의원 세비보다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이 내용보다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그 부분이겠죠. 당 지도부 중진. 그렇죠. 윤핵관 대통령에게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저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그동안 줄곧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3선 이상 이것도 이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일 핵심은 이거죠. 대통령과 가깝다고 이야기되는 윤핵관 의원들의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핵을 좋아해요 이러면서 이제 윤핵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게 실천될 때 상당히 이제 혁신위의 성과 또 국민의힘의 또 파격적인 효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일 것이다. 특히 이제 이용우 의원은 험지 출마든 불출마든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의 네네. 이용우 의원입니다. 이게 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윤핵관 중진 의원들 예. 핵심 의원들이 그렇게 실천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가지 혁신안이라고 발표하고 왜 당 지도부 중진 윤핵관 의원들한테 총선 불출마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험지 출마는 구두로 얘기했을까? 네. 네 가지 혁신안으로 채택을 못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자, 지금 이 네 가지 혁신안은 새롭진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원래 민주당에서도 자체적으로 매년 이야기되던 부분도 있고요. 정수 10% 감축도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하위 20% 네. 퍼센트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는 신선하지 않고 꼭 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네. 이것들은 채택하기 간단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애매해요. 아직 표현이 중진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지금 그 혁신위원장이 서서히 범위를 좁혀가요.
이거 오늘 처음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네. 뭐 원래부터 중진 뭐 아까 낙동강 얘기부터 시작해요. 네, 낙동강 하류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채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혁신위원장의 네. 전략이 엿보인다. 네. 이걸 당장 채택해서 뭐 쟁점을 해갖고 부딪힐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조금씩 전진하면서 끝내 핵심 문제를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예. 최고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만드냐의 핵심이 있지. 예. 이걸 채택한다고 해서 당장 채택하고 뭐 최고위가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무르익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좁혀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땐 넓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낙동강 하류 세력이라고 얘기했다가 네. 영남권 중진 이렇게 탁 그렇죠. 찍어가지고 이름이 나왔었는데 당 지도부 중진 그다음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아니,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 이러니까 더 범위가 확 아니요, 넓어져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낙동강 그러면 되게 그 지역이고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네. 낙동강 뭐 뒤로 물러나라 이런 영남 거. 스타, 영남 스타라고 영남 스타 그랬잖아요. 두 사람 영남 얘기하고 그러니까 스타는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등, 포괄적으로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포괄적으로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세 가지가 다르다고 하지만 세 가지 다 똑같아요. 윤핵관 다 영남에 있어요. 거의 그죠? 아니 장전부터 해서. 이철구 의원은 강원이죠. 한 사람 빼고. 권성동 그 윤핵관에서 약간 좀 비껴났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뭐 주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영남 쪽에 윤핵관을 새로 꽂는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확실하게 대상을 이제 찝어나가고 있다. 점점. 네네. 대상이 아주 네. 명기가 돼 있잖아요. 예. 당 이름 말고 강 이름은 이제 당 포괄적인 지도부는 거고. 확실히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당 지도부 네. 뭐 이렇게 해서 다음 내일 워딩 그 다음 워딩이 점점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은 당 지도부라고 얘기했는데 김기현 대표 뭐 불출마 선언하고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나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뭐 보도인데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기현 대표도 고심 중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권을 준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가 나는 빼달라. 심지어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름까지 거론했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네. 주호영 의원을 왜 이야기했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콕 집어서 주호영 의원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지금 초선의 비례 의원인 이용 의원이 주로 이제 대통령과 대선 때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깝다라고 인정되는 이용 잊혀진 계절의 이용 아니고 이용 의원이 네.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어느 쪽이든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말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종의 신호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또 앞으로 이제 총선기획단장을 누가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 결정 안 됐죠. 예. 총선기획단장이 화답해야 돼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해당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강원도인데다가 이게 이제 복합선거구라서 동해 뭐 태백 여기 정선 3층인가 네 개인가 예, 복합선거구인데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초선될 때는 무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었죠.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지금 재선인데 당장 이제 권성동 의원은 해당이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해줘야죠. 그러면 인재영입위원장의 차원이든 위원회의 차원이든 앞으로 이제 총선기획단에서 이걸 네. 이야기를 할 때 도장이 이제 옥새가 찍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뭐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좀 예시를 해가지고 뭐 청취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의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잖아요. 지난 이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는데 다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물갈이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근데 핵관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하면
청와대 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검사 출신이든 이런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촥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냥 중진들이 비우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영남권 같은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즉 국민의힘의 좀 지지층이 아주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집권 이후 시기까지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과 분석이 나오잖아요. 자, 역대 인재 영입위원장을 누가 했냐면 당대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홍준표 대표도 그랬고 대표적인 게 그야말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하고 다녔어요. 그 유명한 조응천 청와대 그 민정비서관 조응천 횟집에서 조응천 사장을 맨날 문재인 대표랑 저기 가갖고 회만 먹고 돌아오고 하니까 왜 오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봐서 영입 그만큼 공을 들였다. 그때 그제서야 스카우트 하겠다라는 일화가 있듯이 네. 인재 영입이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인물 발행 구도 선거의 3대 요소 중에 사실은 인물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이철규가 윤핵관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마치 검사들이나 혹은 이 청와대 출신들 다들이 꽂는다 한다면 그 선거 그냥 망하겠다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이철규 위원장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민주당이나 혹은 언론이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맨날 지금 똑같은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고 기득권이고 뭐 안 변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듯이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인요한 위원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얘기가 맞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직전까지 인현 위원장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언론은 어떻게 됐죠? 지지율 계속 하락되고 대통령 지지율 20% 미만 될 거다. 뭐 당 지지율 20% 하회할 거다. 이런 기사만 나오다가 네. 지금 딱 한 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주목을 받는다는 건 그럼 그 주목할 의제를 좀 던진다는 뜻이고 이랬을 때 이철규 위원장 이제 곧 사람들을 계속 보낼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근데 네.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정당의 인재 영입도 청와대 출신들 내리꽂으면서 인재 영입이라고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양향자 뭐 이런 민주당은 양향자 즉 자신들이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성공한 스토리 뭐 임원 해갖고 데리고 오고 거꾸로 이쪽은 어떻죠? 국민의힘은 자신이 가장 그 멀었다고 생각하는 소수 성소수자라든지 장애를 가진 분이라든지 아니면 빈민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비례 1번으로 꽂았어요. 비례 1번이 민주당이 언제나 부러워했어요. 역대 비례 1번을 계속. 그런 게 인재 영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네네. 지금 김성환 앵커가 이야기해 준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인요한 혁신위가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혁신위의 성공 확률을 10% 내외로 본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도 좋은 평가를 안 내리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부분을 첫 번째 지적한 게 뭐였냐 하면은 왜 그럼 이 중요한 내용이 이 요안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안 됐냐.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용산에 영향을 받는다. 또 내년 총선에서 용산에서 차출된 이 후보들이 이 투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당무 개입하지 말라. 공천 영향 주지 말라. 근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무에서 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유에서 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경선 원칙을 발표하면 돼요. 경선 원칙이 뭐냐? 자, 경선으로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경선이 원칙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이건 철저한 근거가 있고 이건 다 검토되고 심지어는 여기서 다 통과돼야만 전략 공천을 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례 후보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비례 후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왜 비례 후보로 선정된지에 대해서 모든 기록을 다 남기겠다. 이 사람을 사전에 비례 후보로서 인사검증. 저는 이런 구체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뭐가 자꾸 김기현 대표와 이게 디테일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구호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해버리면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 그런 우려에 대한 사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요 얘기에 보충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 덧붙이고 그 다음에 이종근 평론가 말씀 듣고 민주당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어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잖아요. 김기현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이나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뭔가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다.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선을 쫙 그었어요. 그리고 공천 얘기도 공천 룰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내가 할 역할 아니다. 그러면서 선을 쫙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인요한 위원장이 할 뜻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혁신위는 어디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거냐. 공천을 안 건드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 외부 영입 인사들이 이른바 이제 윤심을 갖고 오든 아니면 대통령의 뭐 참모든 간에 검사 출신이든 간에 그거 어떻게 그럼 막을 거냐. 인적 혁신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요한 위원장 보면 그냥 무심코 던지는 것 같지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굉장히 점진적인 그런 화법을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농담이었다. 낙동강 얘기할 때 네. 그때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농담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당신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을 돌리면 어떡하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일같이 거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말씀하시던 부분 너무 동감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장이 지금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 어제 말 오는 말 틀리면 안 된다. 근데 네. 지금은 계속 일관성은 있어 보여요. 두 번째는 예. 실행을 해야 된다. 예.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예. 근거를 말해야 된다. 그게 디테일이에요. 네. 디테일 없이 포괄적으로 오늘까지 저는 뜬구름인 건 맞아요. 예. 뭐 당 지도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 원칙 없이 당 지도부니 뭐 또 윤핵관이 이것만 물러가라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최고위가 의결을 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의결을 할 수 있는 안건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다듬어서 내야 된다. 네. 그건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거 하나만큼은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분은 저는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진 의원들 지도부 지금 자불안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근데 지금 이번 다음번 총선은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공천 혁신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 1초만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은 훨씬 더 고민이 많아요. 170석이 있잖아요. 네. 현역 의원 교체는 그쪽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110석밖에 없어요. 더 나머지 100 몇 곳을 새롭게 집어넣는 거지 현역이 교체되는 비율로 얘기하면 훨씬 더 민주당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고통스럽고 출혈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뭐 조용한 공천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은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기가 더 좋다. 영남권은 바꾸기 정말 어렵다. 호남도 많아요. 호남도 물론 호남은 있기는 싫어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총선 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 예. 비명계에서는 총선 기획단이 아닌 친명 기획단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이 결국은 핵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뭐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참 말로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보다는 역시 액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사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실행이 불가능할 텐데 하는 걸 관철시켰을 때 국민들은 감동하고 유권자들은 환호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친명 비명 당내 갈등 언제까지 할 겁니까 민주당은.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이런 게 자꾸 주목받으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333 전략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뭔가 당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끊어내는 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내년 선거를 총선을 수도권 선거라고 그러거든요. MZ세대도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저는 계속해서 당에 쓴소리를 하는 이상민 의원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그럼 예.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계속해서 쓴소리 위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고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또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과감하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사례로 말씀드린 이상민 의원 그러면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빨리 좀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누가 비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원욱 의원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정말 밤새도록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다 쓴소리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듣고 저는 이상민 의원을 공천관리 총선기의 공동단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친명 비명 같이 한번 해봐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네. 또 하나 그러니까 더 파격적인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런 경제나 이런 거는 쉽게 유권자들이 끼 않고 지금 30대를 MZ세대를 30% 공천하겠습니다. 여성들은 40% 공천하겠습니다. 네네. 비례대표는 정말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당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꼼수 위성 정당으로 안 그래. 저는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텐데 이런 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총선 기획과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피에 네. 콜로세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뭐요? 우리는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꿈이야, 막 이토피아야, 막. 가슴이 너무 막 이렇게 뭉클하고 웅장해져요. 지금 배 소장님,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 소장님 아니, 말씀드리면 그 왜 불가능하죠? 왜 이상민 불가능하죠? 의원이 예. 5선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뭐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만나야죠. 그래도 만나야 저는- 된다. 저는 계란을 던져도 밀가루 포대를 뿌려도 만나는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저는 일단 좀 땅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땅에 내려와서 생각을 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역시 조금 뭐랄까 좀 소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얘기일지도 몰라도 4년 전을 돌아보죠. 이해찬 대표 시절에 누가 총선 기획단에 들어왔냐면 금태섭 의원이에요. 맞아요. 맨날 네. 쓴소리하고 맨날 좀 이상하고 당내에서도 맨날 저 사람 뭐냐 그랬는데 이해찬 대표는 그립 딱 잡잖아요. 해봐 그러면 여기서 목소리 내봐. 네. 이런 사실 자신감 그게 사실은 확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부산에 그 당협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총선 기획단으로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똑같이 단식해 또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그래 또 앞장서서 비명계 비판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 소심해 보인다. 그리고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계속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친명만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속이 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김기현 대표는 속이 그러니까 웅장하고 큰 건가요? 지금 메가 이슈를 던졌다 뭐 이런 평을 지금 언론에서 듣고 있는데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하는 방안 이게 지금 김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 주변에 인접 지자체가 지금 구리도 그렇고 오늘 또 지자체 다른 데서도 얘기 나왔다는 것 그러죠. 같은데요. 이 줄줄이 지금 서울로 우리 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선거 전략상 뭐 일종의 이제 뭐랄까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뭐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는 예. 평이 있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갈래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진짜 선거 지금에 있어서 던질 만한 카드였느냐?
그리고 이게 진짜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저는 이게 정치적인 시도와 전략이냐 아니면 정말 행정적 정책적 실효적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자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의 어떤 선거 전략을 볼 때 수도권 예.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패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이걸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너무 뚱딴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뭐지 김포 무슨 일이야 우리가 김포 공항 이야기 아니라는데 편입 이야기라는데 아니 대학 편입이겠지 아니라는데 김포 편입이 그러다가 지금 구리도 뭐 편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온 동네방네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편입 이야기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미국도 다 뉴욕으로 바꾸면 좋은 일인가? 서부로 가도 LA도 뉴욕하고 그럼 텍사스도 뉴욕하고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니고 뉴욕 레인저스가 되냐 그러면 MLB 메이저리그 우승했네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건 그거 같습니다. 주목은 엄청 끌고 있어요. 네.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주목을 끌지 않았다면 이슈가 안 될 텐데 왜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치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또 사람들의 그 브랜드와 관련된 존심과도 연결되는 거죠. 서울이야? 서울 살아? 경기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또 차별화되는 인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는 귀국하자마자 이거 말도 안 된다. 대국민 네네.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한참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어떤 정치적 접근이거든요. 네네. 서울시 할래? 경기 북부 할래? 경기 남부 할래? 경기 남도 할래? 그러면 이게 서울시 할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면은 주목성은 뭐 엄청나다. 근데 과연 지속성과 효과성이 있을까? 예. 이 점은 좀 판단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혁신 이번에 인재영입위원회에 포함이 됐나요? 김재섭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으로 포함이 됐나요? 포함시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 확답을 해서 출범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 지금 김재섭 위원장도 제가 본 영상이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도봉이죠. 도봉인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이죠. 자, 네. 미국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이게 어떤 트렌드냐면 메가폴리스입니다. 미국도 메가폴리스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수도가 사실은 지금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가시티와 더 나아가서는 메가시티 리전 그보다 더 큰 개념이 메가폴리스예요. 메가폴리스는 서부권으로 묶고 동부권으로 묶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클러스터를 지금 융합하겠다라는 거고 네. 메가시티로는 가장 큰 핵심은 인구 2천만이 그 대도시권으로 묶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의 국내에서만 경쟁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해외 그 수도권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인구수 대비 종사자 수 대비 또 지역 그 GDP 대비. 자, 그래서 그레이터 런던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티 오브 런던이에요. 그런데 런던이 똑같이 우리 광명, 구리 다 합친 것처럼 기존 시를 다 합쳐갖고 시티 오브 런던에서 그레이터 런던으로 갔어요. 또 예. 다른 거 해볼까요? 도쿄가 시가 아니에요. 도예요. 예. 어마어마한 위성 도시를 다 예.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파리 예. 해볼까요? 파리도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왜 서로 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메가시티가 두 가지. 하나는 균형 발전 포함해서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이에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수도권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죽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도권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러면 다른 도시가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주 클러스터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학생들 졸업한 다음에 안 가려고 해요. 혁신 도시에 있는 기업에.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내려가기만 하라 이거였거든요. 네. OECD가 2010년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인위적으로 정책 기반자들이 경제 성장 운운하면서 이 지방분산은 외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번영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외에도 많은 논문이나 혹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지사, 김문지 지사, 대수도론부터 광역서울론부터 다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서울만 살자 또는 서울 수도권만 살자가 아니라 이미 어저께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7개 메가시티 해갖고 다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건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해야 된다. 이야기해볼 만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어제 OECD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50.2%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가시티 사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뭐 그러니까 얘기할 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들이 맞습니다. 있지만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해도 인구의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50%가 넘게 지금 수도권에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자라서 수도권을 다 서울로 묶어버리겠다 이러면 다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 말씀이 그거죠. 다 묶을 거면 서울, 부산, 광주를 묶자 이거죠. 서울, 부산, 광주를 묶으면 대대 그레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인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 그 민주당이 2020년도에 발표한 게 있어요. 2020년도에 뭘 발표를 했냐면 3개 권역권을 발표했어요. 3개 권역권이 서울 수도권하고 대전 충남권하고 부울경이에요. 이게 메가시티론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호남은 없네요. 그래서 3+2+3이에요. 2가 강서권이라고 해서 전남 전북권을 그 플러스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3+2+3도 뜯어보면 메가시티론과 별 차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불경도 그렇고 같이 동시에 메가시티를 하되 메가시티에 하나하나에 특화된 그런 것을 부여하자라는 것이고 네. 지금 50만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사실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서울 수도권만 하자가 아니라 발표한 것처럼 클러스터를 제대로 해보자. 부울경 사실 지금 아직도 답보 상태인데 네네. 부울경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진짜 원인을 해서 부울경 성공시켜야만 하고요. 그 부울경은 지금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부산은. 예, 그렇죠. 대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종근 평론가가 워낙 말씀 많으셔가지고 제가 분량을 조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지금 얼마 많이 네네, 남지 그래서 않아. 한 시간 2분 내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1분 55초를 제가 쓰겠습니다. 첫 번째 1분 55초 아니, 첫 번째는 뭐냐면 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서울을 발전시키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당장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정쟁으로 여야를 나누어서 맞붙어야 되는 내용인가. 만약에 그런 서울시 발전 계획이 있다면 왜 좀 더 진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서울시도 발전시킵시다. 근데 서울시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 북부 남부 이거를 분도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해결을 못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북도청 방문해서 이철우 지사한테 이제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을 자치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이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면은 선뜻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지방의 시민들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우리한테 기회가 올까? 아니 많은 대학들도 사실은 서울의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정말 지방 국립대 지원 받는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뀔까? 저러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10년 뒤면 뭐 바뀌는 게 있을까?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그런 것부터 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1분 50초 거의 다 쓰셨어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OX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메가시티론 총선까지 그대로 간다 안 간다 두 분. 저는 간다. 두분다 공론화는 간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론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유불리 계산 지금 정치권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은 하라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전장년이 이번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장거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높은 장벽이 있다며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는데요. 장애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건지 박경석 전국 장애인